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정말 요즘 시장의 최대 관심사죠. 바로 네이버 그리고 두나무. 이 둘의 합병이나 파트너십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 뉴스를 넘어서서 그 의미랑 파장을 좀 깊게 들여다봐야 할 시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저희 논의는 여러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들을 기반으로 할 건데요. DS투자증권, 대신, 유진, 하나, 한국투자, 하나투자증권까지 아주 최신 자료들이죠. 9월 말 10월 초에 나온 것들입니다. 네, 이 자료들 속에서 저희가 핵심만 쏙쏙 뽑아서 그 맥락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거예요. 일단 네이버 주가가 왜 좀 그동안 부진했는지, 특히 그 AI 관련 우려가 뭔지 그거부터 좀 살펴보고, 네네. 여기에 이제 두나무와의 결합 가능성이 딱 떠오르면서 이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나? 시나리오도 다양하더라고요. 맞아요. 시나리오도 보고 또 기대되는 시너리 효과, 그리고 이게 네이버의 큰 그림, 그 성장 스토리에 어떤 의미가 될지 이걸 아주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이 분석 자료들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께서 그 핵심 쟁점 또 여러 가능성들, 네이버에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좀 쉽게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네이버의 현재 상황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두나무 얘기 나오기 전이요. 네, 좋아요. 그 두나무 이슈 터지기 전에 네이버 상황 보면 아시다시피 주가가 한동안 좀 힘이 없었잖아요. 그랬죠. 물론 DS투자증권 같은 데서는 목표 주가를 40만 원까지 올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외국인 지분율은 줄어든다 이런 우려도 있었고요. 네, 그 배경에 바로 그 AI 디레이팅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DS투자증권 보고서에서도 이걸 지적하는데요. AI 디레이팅이요? AI 때문에 오히려 가치 평가가 낮아진다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는데 이게 오히려 네이버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이었죠. 그래서 네이버 주가가 한때 PE,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 18배 수준까지 좀 내려앉았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아니 AI가 좋은 건데 왜 네이버한테는 걱정거리였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 때문이죠? 그게 한 3가지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AI 검색이 확산되면 네이버의 핵심 수익원인 검색 광고 매출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우려. 아,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커머스 사업. 잘 크고는 있는데 경쟁사인 쿠팡하고 격차가 여전하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AI 자체는 아직 확실한 돈벌이가 안 된다는 거. 이 사업의 불확실성이죠. 네. 이런 복합적인 우려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주식을 팔면서 지분율이 한 40%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AI 우려가 좀 과하다 이런 반론도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DS투자증권 의견처럼요? 네, 맞아요. DS투자증권은 네이버가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잘 버틸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어떤 근거로요? 그 경쟁 플랫폼들 있잖아요. 중국 바이두나 일본 야후재팬, 거기는 검색 매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도 네이버는 꾸준히 성장했다는 거죠. 2분기 접촉 비교해보면 네이버, 구글은 한 5.8% 성장했는데 바이두는 마이너스 15%, 야후재팬은 마이너스 7.8%였거든요. 오, 차이가 꽤 크네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봤을까요? 네이버만의 강점이죠. 그 방대한 사용자 제작 콘텐츠, UGC라고 하죠. 이 기반이 탄탄하고 또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 덕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AI 검색으로 큰 돈 벌기는 어려워도 기존 광고 사업의 성장세는 유지할 힘이 있다. 네이버 기초 체력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평가였죠. 네, 네이버가 이런 고민을 안고 있을 때 정말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변수가 등장한 거죠. 바로 두나무와의 연결 가능성. 네. 네이버 파이낸셜이랑 두나무가 주식 교환 방식으로 합병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정말 들썩였죠. 맞습니다. 물론 네이버 공식 입장은 아직 확정된 건 없다,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거지만요. 하나증권 보고서에서도 언급됐고요. 네. 근데 이 논의 자체가 갖는 무게감은 정말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상자산 사업이라는 게 글로벌 시장에서 평가받는 가치가 엄청나거든요. 아, 그렇죠. 그쪽 밸류에이션이 높다고들 하죠. 네, DS투자증권 자료 보면 서클 PER이 140배, 코인베이스가 70배, 이런 수준이니까요. 만약에 네이버가 이 두나무 사업을 품게 된다면 이건 그냥 사업 하나 추가하는 수준이 아닌 거죠. 그렇죠. 네이버의 성장 스토리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기업 가치를 다시 평가하는 이른바 리레이팅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글로벌 빅테크랑 가상자산 기업 결합이 그 규제 때문에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미국이나 중국 사례도 그렇고요. 맞아요. 그게 사실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규제 장벽이 워낙 높아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페이스북, 메타의 리브라 실패 사례가 딱 떠오르고요. 네. 하지만 DS투자증권 분석을 보면 한국은 상황이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왜냐면 네이버랑 두나무 둘 다 전통적인 금융회사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IT 기업, 핀테크 기업이니까. 그래서 금산분리, 그러니까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시각입니다. 물론 금가분리라고 해서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에 투자하거나 협업하는 걸 제한하는 그런 잠재적인 규제 리스크는 여전히 있습니다. 법적인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결합
결합 의지는 상당히 강하다. 네, DS투자증권은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뭔가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의지가 확인된다는 거죠. 의지가 강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들을 그리고 있을까요? 증권사 보고서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방향의 시나리오가 좀 부딪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두나무 측, 그러니까 송치영 의장 쪽이 주도권을 잡는 그림이죠. 네, 맞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크립토 담당 애널리스트나 하나투자증권 같은 곳에서 제시하는 시나리오인데요. 일단 두나무랑 네이버 파이낸셜이 합병을 하고 이 합병 법인의 최대 주주가 된 송치영 의장이 나중에 지분 수합을 통해서 네이버 본체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는 그런 방안입니다. 아, 네이버 자체의 최대 주주요? 네, 유진투자증권 추정을 보면 가령 두나무 가치를 16조, 네이버 파이낸셜을 4조로 본다면 80대 20 비율로 합병하겠죠. 그러면 송 의장이 합병법인 지분을 한 20% 정도 확보하게 되고 네이버는 한 13.8% 정도 갖게 되고요. 네. 그 후에 송 의장이 가진 합병법인 지분, 이게 한 4조 정도 가치잖아요. 이걸 네이버 지분 약 10%, 이것도 한 4조 정도 가치인데 이걸 서로 맞바꾸는 거죠. 지분 수합. 그럼 네이버는 그 수합할 지분 10%를 어떻게 마련하죠? 그게 이제 또 관건인데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뭐 신주를 발행할 수도 있고 기존 주주 지분을 매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사주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장점은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두나무 기존 주주들을 설득하기가 좀 용이하다는 점이에요. 우회상장 논란 같은 것도 피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반대로 네이버가 합병 법인의 지배력을 가져가서 연결 자회사로 두는 시나리오. 이것도 상당히 비중 있게 거론되죠. 그렇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인터넷 게임 담당 애널리스트나 DS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은 이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어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연결 편입을 해야 시너지를 제대로 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야 실적에도 바로 반영되고 하니까요. 맞아요. 이걸 하려면 네이버가 합병법인 지분을 한 30% 정도는 가져와야 할 텐데 지금 가진 13.8% 외에 추가부 지분이 더 필요한 거죠. 한 2조 원 정도.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하고요? 네이버가 가진 현금이 한 3조 원 정도 되고 자사주도 한 2조 원어치 있거든요. 이걸 활용해서 송치영 의장이나 김영년 부회장 같은 대주주 지분을 사들일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유진이나 DS투자증권에서 이런 가능성을 제시했죠. 그럼 이 경우에는 송치영 회장이나 김영년 부회장이 네이버의 주요 주주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돈 대신 네이버 주식을 받게 될 테니까요. DS투자증권은 아예 네이버가 지배권을 확보한다는 걸 가정하고 가치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한국투자증권도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면 네이버가 최대 주주가 되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봤습니다. 그럼 시나리오 3, 4는 좀 가능성이 낮게 보는 건가요? 네이버랑 합병법인이 합병하거나 지분 없이 실질적 지배력 행사하는 거요? 네, DS투자증권에서 언급은 했지만 예를 들어 네이버랑 합병법인이 다시 합병하고 송 의장이랑 수합하는 시나리오는 네이버가 수합해줄 지분이 부족해서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봤고요. 유진도 비슷하게 봤습니다. 과반 지분 없이 이사회 구성이나 의결권 위임만으로 지배력 행사하는 것도 글쎄요, 좀 애매하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두 가지 핵심 시나리오 외에 계속 언급되는 게 합병법인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인데 이건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상당히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유진투자증권 크립토 쪽에서는 나스닥에 상장하면 합병법인 가치가 40조에서 50조 원까지 뛸 수 있다. 이러면 두나무, 기존 주주들, 뭐 미래셋 같은 VC들한테도 훨씬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합병 동의 얻기 쉬울 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요. 와, 40, 50조 원이면 엄청나네요. 그렇죠. 두나무 혼자 상장할 때 예상 가치 20에서 25조 원보다 훨씬 높으니까요. 근데 반면에 유진투자증권, 인터넷 게임 담당이나 한국투자증권은 이거 좀 시기상조다.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이렇게 봐요. 괜히 추진하다가 오히려 네이버 주가에 부담만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보죠? 뭐 규제 문제도 아직 불확실하고 글로벌 시장 상황도 봐야 하고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증권은 또 다른 관점인데 만약에 송 의장 등이 네이버 지분을 받는 시나리오로 건다면 굳이 힘들게 나스닥 상장할 유인 줄어들지 않겠냐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어요. 아, 그러네요. 지배구조 시나리오랑 나스닥 상장 이슈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거군요. 정말 복잡하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로 가느냐에 따라 나스닥 상장 가능성이나 유인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든 간에 이 결합이 가져올 실질적인 이점, 그러니까 시나리 효과는 뭘까요?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요. 역시 가장 직접적인 건 재무적인 효과겠죠. 네, 실적 개선이요? 네, 유진투자증권 추정을 보면 과거 두나무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이버의 연간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지배순이익은 한 2,300억 원가량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한국투자증권도 실적 기여를 긍정적으로 봤고요. 와, 1.2조 원이면 정말 큰데요. 그죠. 이게 네이버 본업 성장세가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상당히 덜어줄 수 있는 규모입니다. 대신증권도 그 점을 지적했고요. 그리고 거의 모든 보고서에서 진짜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핵심 키워드가 있던데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 아, 맞습니다. 정확해요. 이게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보는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나무가 가진 거래소 운영 노하우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력이 있잖아요. 여기에 네이버페이의 그 막강한 사용자 기반. 하나증권 추정으로는 올해 거래액이 72조 원이래요. 72조요? 엄청나네요. 네, 이 둘이 만난다면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아주 강력하게 구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코인 발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신증권 분석처럼 예측금 운용 수익을 얻거나 이걸 기반으로 대출 서비스를 하거나
또 결제할 때 수수료를 확 줄일 수도 있고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죠. 아, 정말 금융 플랫폼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국내 스테이블 코인 시장 주도권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유통에서도 강점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와요. 하나증권에서요. 스테이블 코인 말고 또 어떤 신사업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이랑 연계해서 AI가 투자 자문해주는 서비스 DS투자증권에서 언급했고요. 또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RWA나 토큰증권 STO 사업, 이건 DS랑 하나증권에서 다뤘어요. 네. 그리고 네이버의 그 강력한 플랫폼을 활용해서 두나무 마케팅을 확 강화할 수도 있겠죠. 시장 지배력을 더 공고히 하는 겁니다. DS랑 유진에서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NFT나 웹3 기술 기반의 새로운 금융 서비스, 뭐 엔페이 월렛 같은 거요. 오프라인에서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기술, 하나증권에서 커넥트 디바이스를 예로 들었죠. 오프라인 결제까지요? 네. 그리고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도 더 강화할 수 있고요. 하나증권, 유진증권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가상자산 거래소로 넘어서서 말 그대로 종합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유진투자증권의 평가입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냥 암호화폐 사업 하나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라는 기업 자체가 디지털 금융 강자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그런 그림이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거의 모든 증권사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대신 유진, 하나, 한국투자증권 모두 이 결합이 네이버의 그 성장 정체 우려를 확 깨고 차세대 먹거리를 확보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유진투자증권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게 네이버가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단순 거래 기능을 넘어서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려는 추세거든요. 딱 그 흐름에 맞는 움직임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또 잠재력도 큰 상황을 시장 분석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목표 주가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전반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시각이 확실히 우세합니다. 특히 DS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가장 크게 올렸어요. 40만 원이요? 네. 아직 두나무 실적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건 아니지만 이 암호화폐 사업의 성장성을 감안해서 적용하는 PE 배수를 글로벌 피어, 그러니까 동종업계 상위 기업들 수준인 26배로 상향 조정한 겁니다. 상당히 공격적이네요. 다른 증권사들은 어떤가요? 목표 주가 범위가 좀 넓은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대신증권은 33만 원을 제시했는데요. 단기 실적 개선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보, 특히 만약 송치영 회장이 네이버 파이낸셜이나 혹은 그 이상을 주도하게 될 경우에 리더십 변화 가능성에 좀 더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OTP 방식으로 같이 평가를 했고요. 유진투자증권은 분석가에 따라 시각이 좀 달랐다고 하셨죠. 네, 인터넷 게임 담당 애널리스트는 10월 2일 기준으로 목표 주가 28만 원을 유지하면서 딜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네이버가 지배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실적 기여나 스테이블코인 시너지에 좀 더 초점을 맞췄고 나스닥 리스크는 현재로서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크립토 담당은 달랐고요. 네, 크립토 담당 애널리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 의장이 네이버 최대 주주로 등극하고 합병법인이 나스닥에 상장해서 가치를 40에서 50조 원까지 끌어올리는 시나리오에 주목했어요. 이게 두나무 기존 주주들도 동의할 만한 윈윈 구조다, 이렇게 본 거죠. 하나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유지했네요. 네, 하나증권은 32만 원 목표가와 탑픽 의견을 유지했는데요. 합병 구조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어쨌든 이 강력한 파트너십 자체는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너지랑 사업 확장성 좋게 보고 여전히 네이버가 저평가 상태다. 26년 예상 PE 18배 수준, 이렇게 분석했고요. 한국투자증권도 비슷하게 봤나요? 네, 한국투자증권도 목표 주가 30만 원과 하반기 탑픽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딜이 네이버의 그 밸류에이션 저평가를 해소할 계기가 될 거다. 암호화폐 기반 신사업 진출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거고, 특히 2026년쯤 금리가 인하되면 암호화폐 시장이 호황을 맞을 텐데 그때 수혜를 볼 거다, 이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투자증권도 긍정적이었죠? 네, 하나투자증권은 긍정적 포지티브 의견을 제시하면서 1대4 교환 비율, 그러니까 네이버 파이낸셜 대 두나무 가치를 그렇게 보고 송 의장이 합병법인을 주도하고 나스닥 상장까지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어요.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는 송 의장이 네이버 전체의 리더십을 갖게 될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네이버에 필요한 새로운 성장 동력과 리더십 교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기업가치 재평가를 기대했고요. 그렇군요. 종합해보면 애널리스트들은 대체로 이번 딜의 잠재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면서 네이버의 가치가 다시 평가받는 계기가 될 걸로 보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목표 주가는 뭐 28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좀 벌어져 있긴 하지만요. 세부적인 전망, 예를 들면 지배구조가 어떻게 될 거냐, 단기 실적 영향이 중요하냐, 장기 스토리가 중요하냐, 나스닥 상장 진짜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데서는 의견이 좀 갈리죠. 네. 하지만 공통된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네이버가 정말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고 이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정말 복잡하면
복잡하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이슈를 깊이 있게 다뤄본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안고 있던 AI 관련 저평가 고민 속에서 두나무라는 아주 강력한 변수가 등장했고 또 지배구조를 둘러싼 여러 시나리오와 논쟁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한 엄청난 시너기 잠재력 여기에 대한 증권가의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까지 쭉 살펴봤네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다양한 분석과 전망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이슈의 본질 그리고 네이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네이버라는 기업의 근본적인 스토리가 완전히 새롭게 쓰여지는 그런 변곡점을 목격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다룬 이 보고서들의 분석을 바탕으로요.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건 뭐 단기적인 재무 효과나 지배구조 문제 이런 걸 좀 넘어서는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흥미로운데요? 만약에요. 정말 일부 예측처럼 송치영 의장이 궁극적으로 네이버 경영 전면에 나서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전통적인 검색, 커머스 중심의 거대 플랫폼 기업이었던 네이버의 기업 문화나 또 의사결정 방식, 리스크를 감수하는 성향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네, 정말 큰 변화가 예상되네요. 네이버가 가진 그 막강한 플랫폼 파워와 두나무의 그 혁신적인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DNA가 최고 경영진 수준에서 만약에 결합된다면 우리가 지금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혁신, 어떤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보는 것, 이것도 앞으로의 전개를 지켜보는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